박시백 해골에서 이번 시간에는 원황실의 공주와 그리고 사위 충렬왕 외손자 충선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 충렬왕은 처음으로 이제 공주와 이제 그 영황실의 공주죠. 제국대장 공주라고 불렸던 이 네,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 계기는 일단 아버지 원종이 이제 쿠빌라이에게 파병 요청하면서 네, 맞습니다. 어, 결혼 요청을 했던, 혼인 요청을 했던 게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음. 우리가 앞선 시간에 봤던 그 이면이 반란이 예, 네. 있었을 때 예. 원종이 이제 갔다가 쿠빌라이에게 요청을 했고 예. 이때만 해도 쿠빌라이는 내 딸들은 이미 다 결혼해서 하면서 좀 막 이게 딱 살짝 발을 뺀 듯한. 네, 예. 머뭇거렸었는데 예. 뭐 다 결혼한 건 아니었나 봐요. 이후에 음. 이제 결혼을 시켜주게 됩니다. 예. 아,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하고 나서 한 달쯤 지나가지고 음. 원중이 죽게 되니까 음. 세자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왕위에 오르게 되고 뒤이어서 이제 공주도 들어오게 되죠. 이 공주가 들어올 때 뭐 수십 년 동안 계속 원나라와의 전쟁 때문에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예. 예. 그래서 공주가 들어오는 것들을 보면서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당시 이제 노인들이 이제 도로변에 나와서 보고 있으면서 음.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음. 드디어 태평성대가 오는구나. 내 이제 살아생전에 기나긴 전쟁이 끝나고. 이런 날을 보는구나 이러면서 네. 뭐 그야말로 그 당시에 원나라는 뭐 엄청난 세계 대제국인데 그런 그 세계 대제국을 그 정말 만든 쿠빌라이의 그 딸이 결국 고려의 왕하고 혼인을 하게 된 거 이거 엄청난 사실이죠. 그 당시에 충렬왕의 나이가 이제 39, 제국 대장공주 16. 이 나이 차이가 꽤 났어요. 사실 충렬왕에게는 이미 혼인한 그 세자 시절에 했는데 세자 비였죠. 정화공주가 있었지만 이 워낙 센 원나라 황제의 공주라는 이유 때문에 바로 이제 제국 대장공주가 충렬왕의 일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고려에 들어와서 제국 대장공주가 바로 또 아들을 낳아요. 바로 이제 충선왕. 충선왕은 어쨌든 요 고려 최초의 이제 혼혈왕이 되는 거죠. 아버지는 고려인, 어머니는 저쪽 몽골인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충선왕이 태어나자 이 왕자 탄생을 축하하는 그 자리가 마련되었는데 이제 그 제국대장공주보다 먼저 그 충혈왕과 결혼했던 정화공주가 그래도 이제 서열상 아래예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올렸는데 이를 대하는 왕의 눈빛이 문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이 자기 앞에서 무릎 꿇고 인사를 올리니 이제 불편한 건 심정인 거 아니냐며 왕을 쫙 쏘아보면서 자리를 이제 팍 차고 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뭐 겨우 이제 유머가 가지고 뭐 문제 삼으면 이건 대책 없어요. 그렇죠. 이걸로 잘못했다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충렬왕의 입장에서는 참 정말 심기를 가누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공주의 심기를 건드렸다가는 원황실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뭐 바로 그냥 곧바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말 이 어린 공주의 비위를 맞추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죠. 실제 이제 공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도 많이 벌어지는데 네. 한 번은 누군가가 이제 다루가치에게 정화공주를 비방하는 투서를 보냅니다. 정화공주가 이제 왕의 총애를 잃게 되니까 화가 나서 왕이 일비였다가 일비 자리도 내쫓기고. 네네. 네. 그래서 공주를 이제 그 저주하는 이런 게 무당을 시켜 저주하는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당시에 보면은 고변 보면은 이렇게 무당을 시켜서 저주하는 게 대부분 조선 시대도 늘 그렇잖아요. 그래요? 네. 하여튼 저주였을 뿐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제한공숙과 김방경 등 43명이 반란을 일으킨 다음에 강화도로 발해했다. 김방경 또 등장. 또 나옵니다. 김방경이 나와야 이게 그림이 좀 그려졌나 봐요. 네. 이런 이제 투서가 들어오니까 곧바로 공주가 이제 다 불러와 조사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도 앞서 그 김방경 그 수사할 때 이제 조사할 때 바로 문제를 삼았던 그 유경. 네네. 이 재상 유경이 굉장히 똑똑한 인물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옛날에 그 김인준이
반란을 일으킬 때 네. 함께해서 최이를 제거하고 최씨 정권을 끝낼 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 인물이거든요. 이 사람이 다시 가서 이제 아주 현명하게 잘 설득을 해서 네. 공주를 누그러뜨립니다. 10대 때 그러다가 네. 이제 한 20살쯤 되면서부터는 나름 이제 왕비답게 변해갑니다. 본인도 이제 어느 정도 품위도 생기고 네. 나라 일도 생각하게 되고 대표적으로는 이제 그 2차 일본 원정 당시에는 왕과 함께 하포 마산이죠. 그때 뭐 같이 사열도 했어요. 네, 같이 가서 사열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왕이 워낙에 사냥을 좋아하니까 이 처음에는 사냥하는데 다 따라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냥하는 거에 대해서 왜 백성계를 힘들게 하냐 하면서 질책하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원나라로 복귀하는 길에 한 수령이 이제 충렬왕 대접이 시원찮았나 봐요. 네. 그래서 화가 나서 충렬왕이 이제 막 혼을 낸 거죠. 예, 매를 쳤습니다. 예, 그 다음 그 숙소에서는 이 친구가 이제 좀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제대로 막 한껏 차려가지고 이제 대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왕도 미안했는지 애썼다 하면서 좀 칭찬도 해주고 하는데 오히려 이 공주가 나서가지고 이런 건 다 백성의 고열을 뺏어서 맞는 거 아니냐. 우리 돌아올 땐 다시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정도로 그야말로 이제 왕비다운 나라를 생각하는 모습이 나라와 백성 생각하는 모습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다행이네. 네, 그리고 실제 이 20살 이후에는 그렇게 행패를 부리는 기록이 거의 없어요. 네. 자, 이 충렬왕과 제국공주 사이에 태어난 왕자가 되게 일찍 그 세자책봉을 받아요. 3살 때. 근데 어렸을 때부터 상당히 청명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실제로 얼마나 청명했는지 한번. 이미 이제 9살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왕은 뭐 워낙 사냥 다니기를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사냥 간다 그러니까 박이라고 하는 인물 등이 지금 철도 좋은데 사냥 한번 가시죠 하고 청했단 말이죠. 근데 이때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될 농사철이고 해서 이 얘기를 듣고 9살인 이 세자가 백성이 공공하고 농사철이라 바쁜데 부왕께서는 어째서 이럴 때 사냥을 가시느냐 이러면서 눈물을 흘렸다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얘기 듣고 참 괴이한 일이다. 이상한 놈 다 보겠나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사냥을 권했던 박이라고 하는 그 당사자를 딱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매와 사냥개로 우리 전하를 따라다니며 아첨하는 늙은 개가 바로 너였구나.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자, 아무튼 간에 뭐 그런 에피소드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보니까 뭐 또 이 전박사 강우가 죽었다고 했을 때도 또 그렇죠. 상당히 센 발언을 합니다. 이 15살 때 전박사 강우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머리와 팔뚝을 불태우는 연두연비. 그렇게 해서 전하의 병을 구했더니가 아닌가라고 묻고는 신하로서 임금을 섬기는 일은 정말 충실하고 근실하게 그 직분을 다하는 데 있는데 어찌 불자들이 하는 약간 그 불교적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임금을 섬기려 하는가. 이는 군자가 행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가 이제 임금에게 예절이 아닌 일로 아첨을 한 것이니 결국 그가 뭐 죽은 것도 별로 애석하지가 않다. 저 대목이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총명함, 이 어떤 사리 판단에 있어서의 어떤 분명함, 이것을 그대로 쭉 밀고 나갔다면 굉장히 빼어난 군왕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꼭 그렇지만은 또 못합니다. 그런 총명함이 좀 지나치고 또 그 자신이 이제 어쨌든 쿠빌라이의 외손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크다 보니까 여기서 좀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한 번은 18살에 이제 원에서 귀국을 하는데 아버지한테 편지를 이렇게 보냅니다. 흉년이 들고 백성이 굶주린다 하는데 거가가 이르는 곳마다 경비가 막다할 것이니 전하께서 멀리 국경까지 마중 나오지 마십시오. 더구나 아버지는 아들에게 굽히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국경까지 나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근데 이건 마치 나오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에다가 또 나오면 이거는 또 더 큰일 나는. 그러니까 어쨌든 아버지보다 내가 위다라고 하는 당신은 그 원랑실의 사위지만 나는 황제의 외손이다, 손자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이 너무 지나쳐서 편지를 보면 아들이 아버지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아니, 부왕이 아들한테 그러니까요. 보내는 편지 같은 톤이에요. 굉장히 이제 네. 이 자부심이 지나쳐서 오만으로 느껴지는 이런 대목이고, 이런 것들이 실제 이후에 이제 저기 정치에서도 좀 드러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때 들어오고 나서는 곧바로 그 나라의 실권을 다 갖게 돼요. 왕이 좀 나이가 들기도 했지만 일단 그 위세 자체가 워낙 그러다 보니까 그에 걸맞게 각종 책도 이제 내려주게 되고, 네. 그래서 거의 조선시대의 대리청정 그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네. 뭐 하루는 세자가 이제 길 밖을 나섰는데 각종 민원인들이 워낙 그 길을 가로막고는 뭐 자신의 억울함을 들어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이러저런 얘기를 하는데, 걱정 마라 다 들어줄게 해서 처리해 준다거나 이런 모습도 보이죠. 그만큼 신료들이나 백성들이 권력의 실세가 세자 쪽에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서 몰려가서 하소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이 장성에서 귀국했을 때는 뭐 사실상 이제 유일실권자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장성하면서 실권을 가졌던 세자가 22살에 결혼하는데요. 예, 1296년 바로 이 대상자는 개국대장공주. 네. 이 개국대장공주는 당시 이제 그 원나라 황제 쿠빌라이 황제의 손자였던 진왕 감마랄이라는 인물, 카말라라고도 불렀는데요. 요 사람의 이제 딸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근데 이 공교롭게도 세자가 결혼을 한 후에 이 결혼은 원나라에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한 후 1년 뒤에 세자의 어머니였던 제국대장공주가 죽게 돼요. 네. 그래서 이 세자가 대노하며 이것은 뭔가 이렇게 질시하는 일이 있어서 그 모국해서 스트레스를 받아, 사실 갑자기 죽는다 그랬잖아요. 네. 당시에 자신의 그 어머니에게 뭔가 불순하게 했던 그런 인물들 다 이제 불러들여가지고 문초를 할 것을 당시에 이제 충혈왕에게 요구를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세자는 부왕의 말을 무시하고 장군 윤길손, 이무 등을 잡아가지고 무비 등이 무당을 시켜 저주한 일을 직접 이제 문초를 해요. 네. 자기는 직접 나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상복을 입고 하는 거죠. 결국 부왕이 총애하던 무비와 한간 등 7명을 목을 베고 40여 명을 귀양을 보냅니다. 이 사건으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세자가 왕보다도 더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때 이 무비라는 여인이 이제 숭례랑이 가장 총애했던 여인인데 아버지 애인까지도 죽여버린 그렇죠. 거죠. 그러네요. 네. 그만큼 충렬왕의 입장에서는 공주한테 번번이 당하다가 이제는 세자가 등장을 해서 정말 뭐 거의 뭐 실권처럼 행사하고 부왕도 무시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충렬왕으로서는 바로 이 사건이 난 이듬해 전의를 결심하네요. 네. 그러니까 왕으로서는 일단 뭐 정치에 대해서 이제는 재미도 없어졌을 테고, 그리고 현실을 세자한테 모든 힘이 있구나라고 하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차라리 이제 전향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내가 덕이 박한 사람으로 외람되게 대업을 이어온 지 25년이 된다. 이제 늙기도 하였거니와 지난번에 상을 당하고 나서는 지나치게 애통해 병이 생기고 정사를 행하며 실증이 난다. 세자는 재주가 뛰어나며 사리에 밝고 지혜롭고 용맹스럽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바이니 직무를 계승해 공경히 종사를 받들도록 하라. 이러면서 이제 아들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물러나게 되고 그 뒤를 이은 아들이 바로 충선왕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왕으로서의 모습은 좀 어땠나요? 예, 뭐 워낙 똑똑했고, 그리고 이제 정치에 대해서도 잘 알았고, 때문에 처음 일정 기간 동안은 제법 기대했던 대로의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사리문을 새로 설치해서 학사들을 등용해가지고 날마다 찾아가서 이제 정사를 논하고, 급기야 이제 승지방을 없애고 왕명출납까지 다 맡길 정도로 힘을 실어주는데요. 지방관들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할 때는 가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해야 된다 하면서 얘기를 할 때는 너무 격정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듣는 지방관들이 아주 그냥 감동받아서 울고 할 정도였고, 그다음 그
재헌기를 지은 이제 이승효라고 있잖아요. 네네. 이때는 이제 나이가 상당히 있어서 물러나 있었는데 굳이 청해가지고 와서 자기에 대해서 일을 잘잘못을 얘기하는 그런 역할을 해달라고 하면서 벼슬을 맡기기도 합니다. 네. 네, 이런 모습이 근데 오래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참 아쉬운 대목이죠. 예. 근데 이렇게 전국을 주도하면서 뭔가 개혁의 바람을 일으키려고 했던 충선왕이 바로 불과 몇 달 만에 이 바람이 사라져요. 그 중심에는 일단 그 자신의 약간 방탕한 처신들도 있었고, 네. 또 한 가지는 바로 공주가 있었습니다. 충선왕이 근본적으로 잘못 판단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아버지까지 무시할 정도로 자기가 이제 쿠빌라이의 외손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엄청 강했잖아요. 네. 근데 자기가 쿠빌라이의 외손이 된 것은 아버지가 쿠빌라이의 사위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네. 즉, 마찬가지로 자기 역시도 외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원왕실의 사위다라고 하는 이 아주 중요한 사실을 네. 중시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이 충선왕은 그때 결혼했던 개국대장공주보다 조인규의 딸을, 그러니까 조인규의 딸을 더 총애를 합니다. 먼저 결혼했다. 예. 네. 그리고 개국대장공주를 가까이 하질 않으니까 이 개국대장공주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나고, 이 낯선 고려 땅에 와가지고 왕이 자기를 멀리해버리면 사실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화가 난 공주가 이구르어로 편지를 써가지고 태우에게 이제 조비가 무당을 시켜서 자기를 저주한다거나 하는 등등의 이제 일들을 고자질을 하게 되죠. 이런 과정에서 왕과는 사이가 더 나빠지게 되고, 얼마 뒤에는 이제 궁에서 그 고변서와 비슷한 익명서가 나돌면서 이제 공주가 마침내 이제 그 조인규하고 그다음 그 조인규의 처를 불러다가 이제 신문하게 됩니다. 신문이 얼마나 혹독했는지 결국 조인규의 그 처가 다 이제 거짓 자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결국 원황제는 충선왕과 공주에게 직접 입조할 것을 명했고, 이때 이제 충혈왕이 전송하러 나와 잔치를 베풀었는데 술자리가 무르익은 상황에서 원나라 사신이 일어나서 황제 폐하의 중대한 명을 전하겠다고 말. 충선왕에게 옥쇠를 내놓으라는 황제의 그 명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자리에서 이 국왕을 교체하는 황제의 교서를 내리게 됩니다. 황제의 교서의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하면, 정고려국왕 왕거, 즉 왕거는 충혈왕이에요. 유시하노라. 지금 들리는 바에 의하면 왕원, 즉 충선왕은 정사를 맡은 이후 거의 모든 일을 정도에서 벗어나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는다고 한다. 이는 그가 아직 어려서 경험이 적기 때문이다. 이제 사신을 보내 경에게 이르노니 예전처럼 경이 국정을 총괄토록 하고 왕후는 대궐에 와서 짐을 시위하면서 치국의 법을 명료히 배우도록 하라. 바로 이런 내용. 네, 이제 왕을 완전히 교체해버리네요.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때 이후로 유사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네. 물론 이제 이전에 그 공주의 어떤 그런 투서 이런 것들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겠죠. 동시에 이 새로운 충선왕의 새로운 어떤 그런 정치 싫어하고 충렬왕을 따르는 무리들이 아마 끝없는 어떤 로비 활동이 있지 않았겠나라고 짐작이 됩니다. 예. 어쨌든 그러함으로 인해서 이제 원황실에 의해서 왕이 교체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왕위를 교체하는 문제는 이제 딴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오로지 원황실의 권한이구나라고 하는 게 알려지게 되고, 이후에 더 이제 신하들은 자기가 지지하는 일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앞다퉈서 이제 원나라로 달려가고 거기서 로비하고 이런 것들이 일상화되게 되는 거예요. 예. 다음 시간에는 충렬왕과 충선왕의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